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이들이 전용기를 타고 인구 5,100만의 작은 나라로 날아왔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전체에 AI 전원 스위치를 쥐고 있는 미래의 본진이었죠. 2026년 5월, 이 나라의 주가지수는 7,000을 돌파했습니다. 1,000에서 2,000까지 18년이 걸렸지만 6,000에서 7,000은 단 47일 만에 끝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이토록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든 걸까요?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든 이 코리아 잭팟의 비밀은 1인당 소득 단돈 67달러에서 시작됩니다. 최십 년 만에 인류의 엔진이 된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기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CEO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인구 5,100만의 작은 나라였어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15년 만에 직접 날아왔고 오픈AI 샘 올트먼도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그 나라가 뭘 가졌길래? 저는 그 답을 20년 전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라이너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이고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20년째 전속 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세계 정상들의 말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직접 말을 하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온 이야기를 꺼내려고요. 2026년 5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제네바 자택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코스피 7,000 돌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사람인 제가 한국 증시 뉴스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된 사람입니다. 통역사는 철저히 중립이어야 하거든요. 기쁨도 슬픔도 놀라움도 얼굴에 드러내는 순간 그건 실패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다보스에서 처음 한국 대퇴단을 만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당시 저는 신입 통역사였고 한국은 제게 그다지 익숙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6.25 전쟁이 있었던 나라,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다보스 회의장에서 한국 대표단이 앉는 자리는 대체로 구석이었어요. 면담 시간도 짧았고 다른 나라 리더들이 먼저 다가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유럽의 한 장관이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저 테이블이 어느 나라야? 제가 한국이라고 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당시 다보스에서 한국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찾아봤습니다. 통역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숫자 하나를 보고 멈췄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스위스에서 점심 한 끼, 값도 안 되는 돈이 당시 한국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 가난했어요. 거기다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서울은 폐허였고 공장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2026년 봄,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코스피 숫자 하나로 다시 마주했습니다. 1000에서 2000이 되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2000에서 3000은 13년이었어요. 그런데 6000에서 7000은 단 47거래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속도냐면요. 오르막길을 평생 걸어온 사람이 정상 바로 앞에서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겁니다.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뉴스 화면에는 서울 딜링룸 직원들이 케이크를 들고 환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저는 압니다. 저는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요. 20년 동안 다보스에서
저는 그 나라가 구석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테이블에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먼저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7달러에서 코스피 7000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라가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긴 여정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꺼내드리겠습니다. 통역사라는 직업에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존재를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저는 없어야 합니다. 감정도 없어야 하고 의견도 없어야 해요. 정상 두 명이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저는 그 사이 공기처럼 있어야 합니다. 기쁠 때 같이 웃으면 안 되고 충격적인 말을 들어도 눈썹 하나 움직이면 안 돼요. 2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보통 사람들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카메라가 꺼진 자리에서 공식 발표 전날 밤에 회의실 문이 닫힌 순간에 나오는 말들.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는 그 말들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속에서 저는 한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목격했어요. 다보스는 매년 1월 스위스 알프스 산속 작은 마을에서 열립니다. 해발 1560m. 공기가 얇고 추위가 매섭죠. 그런데 그 추운 산속으로 전 세계 정상과 CEO들이 자비를 들여 몰려옵니다. 왜냐고요?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보스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에요. 세계 권력의 지형도가 그려지는 곳입니다. 저는 2004년에 처음 다보스 전속 통역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29살이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이듬해 일본어까지 추가했어요. 그리고 2006년 한국어 통역을 처음 맡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당시 다보스에서 한국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거든요.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아는 통역사가 없어서 딱 그 이유였어요. 처음 한국 대표단 통역을 맡던 날이 기억납니다. 회의장 동쪽 끝,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에 의자 4개. 면담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상대는 유럽의 중견 국가 장관이었어요. 그 장관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야? 제가 한국이라고 답하자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되물었어요. 사우스 코리아? 사우트 코리아.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그 장관의 머릿속에 한국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전쟁으로 반으로 갈라진 나라, 북쪽에 위험한 체제가 있는 나라, 그 아래쪽, 그게 전부였어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찾아본 자료들에서 한국은 늘 비슷한 맥락으로 등장했어요. 한국전쟁, 분단, 군사독재, 민주화.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자료 조사를 하다가 숫자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모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세계 12위권이었어요. 인구는 세계 26위인데 수출은 12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을 세계가 그만큼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집에 비해 힘이 훨씬 센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뭔가 있구나. 다보스에서 한국 대표단이 앉는 자리는 몇 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면담 시간은 짧았고 먼저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의장 복도에서 저녁 리셉션 자리에서 한국 기업 이름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삼성이었어요. 핸드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엔 현대였어요. 자동차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싸고 괜찮은 브랜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 진짜 좋던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복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짧은 대화 속에서 느꼈어요.
통역사는 공식 석상뿐 아니라 그런 비공식 자리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오갑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진짜 변화는 연설문이 아니라 그 짧은 대화들 속에서 먼저 감지된다는 걸요. 한국은 다보스 공식 회의장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에도 복도에서는 이미 조용히 이름을 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이 어떻게 커졌는지 그 과정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2010년대 중반 다보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저녁 리셉션 자리에서 복도 한쪽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 속에서 단어 2개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처음엔 스마트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엔 서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단어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술 패권 이야기, 공급망 이야기, 국가안보 이야기. 저는 그 변화를 복도에서 먼저 감지했습니다. 공식 연설보다 복도 대화가 항상 먼저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반도체가 뭐길래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다보스 복도에서 한국 기업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메모리 칩이 들어있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고 앱을 돌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해주는 그 칩이요. 그 칩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어딘가에 거대한 서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버 안에도 메모리가 들어가요. 미국의 모든 데이터 센터, 구글의 서버, 아마존의 클라우드, 전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가 없으면 인터넷이 멈춰요.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AI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챗 GPT, 챗봇, 자율주행차. 이것들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연산이 필요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AI는 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아이입니다. 그 밥이 바로 메모리예요. 그것도 보통 메모리가 아닌 아주 특별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이라고 합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일반 메모리가 골목길이라면 HBM은 8차선 고속도로예요.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AI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이 HBM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 SK하이닉스입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GPU,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의 핵심 공급사가 SK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세계에서 가장 바쁜 CEO 중 한 명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어요. 15년 만에 공식 방한이었습니다. 그가 경주에서 기자들 앞에 서서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 보유국입니다. 메모리에 견줄 만한 게 있다면 후라이드 치킨 정도일 겁니다. 통역사인 저는 그 발언을 전해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 CEO가 한국 메모리를 치킨에 비유했다는 게요. 그런데 그 농담 뒤에 숨은 진심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젠슨 황은 그 자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필요합니다. 그들은 나의 치맥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GPU 26만 장을 한국의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14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GPU를 구하지 못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 GPU를 만드는 회사의 CEO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최우선 배정을 약속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동맹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젠슨 황만이 아니었어요. 오픈AI의 샘 올트먼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직접 만나 HBM 물량을 입도선매했어요.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줄을 선 겁니다. 다보스에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CEO들이 직접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어요.
2026년 5월 6일 코스피가 7천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상승은 단순한 유동성 거품이 아니다. 반도체와 AI 기업들의 실적이 직접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세계가 한국 기업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67달러짜리 나라의 주가 지수가 7천을 넘어섰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저는 다보스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목받다가 사라진 나라도 있었고, 조용히 실력을 쌓다가 어느 순간 세계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온 나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후자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세계의 심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2019년 다보스였습니다. 저녁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독일 자동차 회사 임원 2명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두 사람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을 수십 년간 이끌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배터리를 못 잡으면 끝이야.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제대로 만드는 곳이 한국밖에 없잖아. 저는 통역사입니다. 들은 것을 가슴에 묻어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두 마디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모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터를 움직이는 게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는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에요. 심장이 좋아야 사람이 오래 뛸 수 있듯 배터리가 좋아야 전기차가 멀리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만드는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 두 회사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자동차 브랜드들에는 이 두 회사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 4, 아우디 에트론.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들입니다. 그리고 그 차들에 탑재된 배터리 셀 제조사를 폭스바겐 그룹이 직접 공개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전기차 14종 전부 100% 한국산 배터리였어요. 독일 자동차의 심장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BMW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확정했어요. 10년 계약, 규모로는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줄줄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변화를 다보스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2022년 다보스였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의 임원들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들이 한국 기업 담당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미팅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대표단이 유럽 리더들에게 다가가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날 다보스에서는 반대였어요. 유럽이 한국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멈춰 섰어요. 통역사는 놀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잠깐, 아주 잠깐 멈칫했어요. 배터리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때 다보스에서 유럽 자동차 CEO들이 경쟁 상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던 브랜드였습니다. 저렴한 차, 괜찮은 차, 그 정도 평가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기아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오닉 6, EV6. 이 차들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이 좋다. 주행거리가 길다. 충전이 빠르다. 어느 순간 미국 도로에서 현대기아 전기차를 보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됐어요. 여기서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그룹의 점유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엔 한국이 유럽차를 동경했어요. 독일차, 프랑스차. 그게 품질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들고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전기차를 선택하고 있어요. 방향이 바뀐 겁니다. 저는 통역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산업에 흥망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분야에서 앞서가고 어느 나라가 뒤처지는지를 회의실 안에서, 복도에서, 리셉션 자리에서 감지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조용히 판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유럽 자동차 산업의 심장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9년 다보스 리셉션에서 그 독일 임원들이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걸 제대로 만드는 곳이 한국밖에 없잖아. 그 말은 예언이 아니었어요. 이미 현실이었던 겁니다. 2023년 다보스였습니다. 저녁 만찬이 끝나고 335 자리를 옮기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 대기업 임원 한 분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솔직하게 물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다보스에서 한국을 지켜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해지더군요. 그분은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약해지면 죽는다는 걸 역사로 배웠거든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해 한국에 외환 위기가 닥쳤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IMF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회복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냉정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한국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려 해요.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가 부채를 갚겠다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들고 나왔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금메달. 1151만 명이 참여했고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자기 결혼반지를 빼서 나라에 갖다 준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IMF 관계자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무너진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꿨습니다. 군사를 빼고 핵심에 집중했어요. 삼성이 반도체에 더 깊이 파고든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중국이 움직였어요. 한국이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하자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매장을 압박했고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시켰어요.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도 막혔어요.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다보스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버틸 수 있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은 시장을 다변화했습니다. 중국에 쏠려있던 수출 방향을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 중동으로 넓혔어요. 중국 보복이 오히려 한국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2019년에는 일본이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제한했어요. 불화수소, 플로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만들 때 없으면 안 되는 소금 같은 재료들입니다. 당시 이 3가지 소재의 대일본 의존도가 90%에 달했어요. 업계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움직였어요. 삼성, SK하이닉스가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도 소재 국산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단 1년 만에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1년입니다. 보통 이런 기술 개발에는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 만에 해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만 수출기를 잃었고 한국은 오히려 소재 독립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검사 방법을 몰라 허둥댈 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운영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엔 세계가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게 금방 증명됐어요. 미국, 영국, 독일이 한국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해 다보스 특별회의에서 여러 나라 보건장관들의 대화를 통역했어요. 한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 장관들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그 한국 임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약해지면 죽는다는 걸 역사로 배웠다는 말. 외환위기, 사드 보복, 소재 수출 규제, 코로나. 한국은 4번의 큰 위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4번 모두 위기가 끝나고 나면 전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에요. 전쟁도 없었고 외환 위기도 없었고 소재 수출 규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평화가 가끔 나태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위기가 없으면 절박함도 없거든요. 한국은 달랐어요.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압력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걸 20년 동안 숫자로, 뉴스로, 그리고 다보스 회의실에서 직접 들으며 확인했어요. 압력을 받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한국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2023년 다보스. 그 만찬 자리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한국 임원과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갔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거의 안 계셨어요. 새벽에 나가셔서 제가 잠든 다음에 들어오셨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제가 아직 안 잔 날에야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커서야 알았어요. 그게 일상이 아니라 그 시절 한국 아버지들 거의 다의 이야기였다는 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사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잠깐, 아주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여러분,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입니다. 독일은 1349시간이에요. 차이가 566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한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보다 70일을 더 일하는 셈이에요. 1년에 2달 이상을 더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 정도입니다. 1980년대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시절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800시간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이었어요. 주말도 없이 명절도 짧게 그렇게 일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일하는 나라지만 그 시절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 임원분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절 한국의 아버지들은 한 달에 한두 번만 잠든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을 직접 보지 못한 아버지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사치였던 시절이었어요. 웃기고도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슬픔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을 처음 초월한 게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당시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앞섰고 자본도 많았고 역사도 길었어요. 삼성이 따라잡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24시간 3교대로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낮조가 퇴근하면 밤조가 들어오고 밤조가 끝나면 새벽조가 이어받았습니다. 765일 단 하루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50m 뒤처진 선수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상대가 쉬는 동안에도 뛰는 겁니다. 그게 그 시절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온 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수출 순위를 올리겠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고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이 모였어요. 수백만 명의 아버지들이, 수백만 명의 어머니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라를 바꿨어요. 나라를 위해 산 게 아니었는데 나라가 바뀐 겁니다. 저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풍요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부족함 없이 자랐고 크게 고생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 시절 한국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뭉클한 게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보고 싶었던 건 딸의 잠든 얼굴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 코스피 7000을 만든 겁니다. 젠슨 황이 줄을 서서 찾아오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을 만든 겁니다. 그 임원분이 만찬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아직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고맙다고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할 분들이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얼마나 많이 계실까 하고요. 통역사 생활 20년 동안 저는 한 가지 법칙을 믿어왔습니다. 상대국은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상대가 먼저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게 힘의 언어입니다. 다보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고 다른 나라 대표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제가 20년 동안 목격한 다보스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2024년 다보스에서 저는 그 질서가 흔들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가 먼저 걸어갔어요. 그가 향한 곳은 한국 대표단 테이블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이야기는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분야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방산입니다. 무기 이야기입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혔어요.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무기가 필요했어요. 독일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에도 요청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속도로 납품이 안 됐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의 생산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때 폴란드가 눈을 돌린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K-타는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한국산 무기들이었어요. 폴란드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조 원입니다. 만일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납품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빠르게 납품을 시작했어요. 유럽 업체들이 수년을 기다리게 했던 물량을 한국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보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말한 대로 합니다. 그 한마디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나토 회원국들이 줄줄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동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UAE가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규모는 약 4조 원이었습니다. 하나그룹은 이제 업계에서 이런 별명으로 불립니다. 아시아의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은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이에요. 그 이름에 빗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로 세계의 머리를 쥐고 배터리로 세계의 심장을 쥐고 이제 무기로 세계의 안보까지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왜 한국만큼은 쉽게 건드리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에 관세를 매기는 순간 미국이 먼저 다칩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모든 데이터 센터가 멈춰요. AI 서버가 마비됩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이 차질을 빚고 테슬라 공장이 흔들려요. 한국산 배터리와 소재 없이는 미국이 야심차게 밀고 있는 전기차 산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축들이 한국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만 예외로 두면요. 일본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유럽연합도 형평성을 문제 삼아요. 다른 나라들도 들고 일어납니다. 한국만 봐주면 무역 질서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쪽도 문제, 저쪽도 문제.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한국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기로 결정한다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첨단 메모리 기술을 단숨에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동맹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보스에서 그 미국 관료가 한국 대표단 테이블로 먼저 걸어가던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힘의 언어였습니다. 강대국이 먼저 다가온다는 건 그 나라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구석 테이블에 앉혀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년 전 유럽 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 테이블이 어느 나라야? 그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먼저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찾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찾아오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드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스위스 사람인 저는 왜 한국 뉴스를 보며 눈물이 났을까요? 2026년 5월 6일 아침 코스피 7,000 돌파 뉴스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 순간 저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찾으려면 몇 달 전으로 가야 해요. 2025년 가을 다보스 특별 세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 대표단 통역을 맡고 있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한국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발표였어요. 숫자들이 나왔고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 말들을 옮겼어요. 그런데 발표 막바지에 그 대표가 말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든 나라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셨던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버텨내셨던 어머니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닦아놓은 길 위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저는 수천 번의 연설을 통역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의 말을, 노벨상 수상자들의 말을, 전쟁을 끝낸 협정문을 낭독하는 목소리도 옮겼어요. 단 한 번도 손이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골랐어요. 통역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 통역사가 저를 힐끗 봤어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2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2000년대 초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30분 면담을 하던 한국 대표단. 사우스 코리아? 하고 대묻던 유럽 장관.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던 구석 테이블. 그리고 지금 미국 고위 관료가 먼저 걸어오는 테이블. 젠슨 황이 15년 만에 직접 날아와 치맥 형제라고 부르는 나라. 폴란드가 20조 원짜리 무기 계약을 맺으며 한국은 말한 대로 합니다 라고 한 나라. 67달러. 그 숫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953년 전쟁이 막 끝난 나라. 폐허가 된 서울.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 가난했던 나라.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그 나라의 주가 지수가
지금 7,000을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67달러에서 7,000. 이건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나라를 바꾼 겁니다.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일이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던 아버지들. 한 달에 한두 번만 잠든 딸의 얼굴을 봤던 아버지들. 365일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던 엔지니어들. 금 모으기 운동에 결혼 반지를 뺏어 나온 어머니들. 연간 2,800시간을 일하며 버텨낸 그 세대 전체.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세션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괜찮은 것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뭔가 오래된 것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제네바 자택에서 코스피 7,000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그 숫자가 단순한 주가 지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7,000이라는 숫자 안에 얼마나 많은 새벽들이 쌓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잠든 얼굴들이 녹아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평생 말을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제 말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격한 것들을, 가슴속에 쌓아온 것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시절을 직접 살아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셨던 분들, 가족 얼굴을 제대로 못 보면서 버텨내셨던 분들, 결혼 반지를 빼서 나라에 갖다 주셨던 분들. 코스피 7,000은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젠슨 헌이 줄을 서서 찾아오는 나라.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여러분의 그 새벽들입니다. 저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이 부럽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가진 것이, 그런 역사를 가진 것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맙다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7달러에서 코스피 7,000까지 스위스 통역사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서 찾아오는 나라. 강대국이 먼저 걸어오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든 건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